옛날 옛적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의 시대가 지나고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그 시절 조선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여왕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명예라 하였지요. 명예 여왕은 달빛처럼 맑은 피부와 샘물같이 깊은 눈동자를 가졌고 누구보다 학문을 사랑하여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모습을 궁녀들이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명예 여왕은 24이 되던 해에 왕위에 올랐지요. 그녀는 가난한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개혁을 시도했답니다. 양반들의 토지를 줄이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려 했으며 상인들의 길을 넓혀 장사가 번성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인들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학당을 세우려 했지요. 나라의 반은 여인인데 그들이 글을 읽지 못하면 어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소? 명예 여왕의 이러한 생각은 양반들과 노론파 대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답니다. 특히 그녀의 외삼촌이자 영의정이었던 김상헌은 겉으로는 여왕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왕의 권력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다니 하늘의 도리에 어긋난다. 김상헌은 비밀회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호조판서 임영주는 여왕의 개혁으로 자신의 토지가 줄어들까 두려워했고 내관 박세정은 궁 안의 실세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두 대신과 손을 잡았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여왕의 자리였지만 명예 여왕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시녀 다니는 그림자처럼 여왕을 따르며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었고 신하 중에서는 젊은 학자 정도산이 여왕의 개혁을 지지하며 도움을 주었지요. 봄바람이 꽃잎을 날리던 어느 날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은 여왕에게 모반죄를 씌웠답니다. 그들은 여왕이 서양 선교사들과 내통하여 나라를 서양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지요. 전하, 이 서찰을 보십시오. 여왕이 서양 오랑캐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명예 여왕은 하룻밤 사이에 권력을 빼앗겼답니다. 여왕을 지키려던 단이와 정도산마저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날 밤 여왕은 침소에서 끌려나와 아무도 모르게 바닷가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뗏목 하나가 있었지요. 전하, 우리가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목숨만은 살려드립니다. 저 뗏목을 타고 떠나십시오. 다시는 조선 땅을 밟지 마소서. 김상헌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바다에 울렸습니다. 여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뗏목에 올랐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오. 하늘이 보고 있소. 이렇게 말한 후 여왕은 작은 뗏목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대신들은 궁으로 돌아가 여왕이 병으로 갑자기 승하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뗏목 위에서 명예 여왕은 하늘의 별들만 바라보며 며칠을 표류했습니다. 비단 치마는 짠 바닷물에 젖었고 목은 타들어가는 듯했으며 배고픔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이렇게 죽는 것이 내 운명인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멀리서 작은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으로 노를 저어 그 섬을 향해 나아갔지요. 해가 질 무렵 간신히 섬에 도착한 여왕은 모래사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왕은 섬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구나. 여왕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시중을 들었지만 이곳에서는 왕의 권위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비가 오면 젖고 배고프면 굶어야 했습니다.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여왕은 손에 물집이 생기고 발에 상처가 나도록 음식을 구하러 다녔지요. 산에서 열매를 따고 해변에서 조개를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적에 명예 여왕은 조금씩 섬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기 시작하였소이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손으로 풀잎 하나 꺾기 어려워하던 분이 이제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비바람을 피할 작은 초막을 지었소이다. 궁 안에서는 수라간 상궁들이 차려주는 음식만 드시던 몸이었으나 이제는 손수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까고 해초를 모아 씹어 맛을 보는 법도 익혔지요. 밤이면 밤마다 책 읽기를 즐기시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날카로운 돌을 다듬어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만드셨으나 그 솜씨가 여간 서툴지 아니하였소이다.
아이고, 내 소나. 내가 그리 곱게 자랐으나 이제는 굳은 살이 박히는구나. 날이 갈수록 여왕의 손은 거칠어졌으나 마음속의 그리움과 아픔만은 가시질 않았지요. 도산이는 잘 있는지, 다니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동짓달 보름 무렵 무서운 풍랑이 섬을 덮쳤수이다. 하늘이 무너지듯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여왕이 지은 작은 초막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지요. 여왕은 바닷가 굴 속에 피하려 하였으나 산더미 같은 파도가 그만 여왕을 덮쳐 바다로 휩쓸려가고 말았수이다. 하늘이 이리 박하시니 이것이 내 운명이었더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그때였소. 섬 주변에 살던 물고기 떼가 여왕을 향해 헤엄쳐 왔지요. 수백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여왕의 몸을 받쳐 물 위로 띄우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달빛처럼 빛나는 은비늘을 가진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앞장서 있었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바다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정신을 차린 여왕은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다시 섬으로 돌아왔소이다. 그날 이후 여왕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더 이상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신 것이었소. 내 몸이 비록 궁을 떠났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왕이로다. 그날부터 여왕은 매일 아침 해돋이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들을 위해 작은 제사를 지냈답니다. 쌀은 없었지만 밤새 주운 작은 열매들과 풀잎을 정성스레 놓고 절을 올렸지요.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은 마치 여왕의 정성을 알아챈 듯 매일 그녀가 있는 해안가로 모여들었고 때로는 커다란 물고기를 물어다 바위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소이다. 특히 그 은빛 물고기는 언제나 여왕의 주변을 맴돌며 위험이 닥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지요.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자 명예 여왕은 섬에서의 삶이 몸에 익어 버렸소이다.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열매가 익는지, 어떻게 하면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지요. 고운 비단 치마 대신 나무십과 풀로 엮은 옷을 입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거칠어졌으며 하얀 피부는 바닷바람에 그을렸소이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맑아지고 깊어졌지요. 내 궁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세상의 이치를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높은 곳에서만 바라보던 백성들의 삶을 내 몸으로 겪으니 이제야 진정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생긴 듯하구나. 여왕은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의 모양을 보고 날짜를 세었고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계절을 알았으며 바다 빛깔의 변화로 날씨를 예측하게 되었소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은빛 물고기 무리와 신기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소이다. 여왕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중얼거리면 물고기들이 조개가 많은 곳으로 헤엄쳐가서 알려주는 듯했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해안가에 모여들어 여왕에게 경고하는 듯했지요. 특히 그 은빛 물고기는 언제나 여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마치 신하처럼 여왕을 모시는 듯했소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또 다른 폭풍이 섬을 덮쳤답니다. 이번에는 폭풍이 낡은 조선의 상선 한 척을 섬 근처로 밀어왔지요. 배에는 사람이 없었으나 중요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소이다. 여왕은 조심스레 배에 올라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조선의 비밀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문서들을 읽어보니 김상원과 이명준이 청나라 상인들과 손을 잡고 불법 무역을 통해 나라의 곡식과 은을 빼돌린 증거와 여왕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내용이 적혀 있었소이다. 아,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내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저들은 사사로이 재물을 채웠던 것이로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여왕은 폭풍으로 파손된 배를 고치기 시작하였소이다. 배를 만드는 법을 알지 못했으나 섬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주었지요.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줄기를 엮어 돛을 만들고 나무찐으로 틈을 메우는 작업을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였답니다. 놀랍게도 은빛 물고기와 그 무리들은 여왕이 일할 때마다 주변을 맴돌며 때로는 바다 밑에서 쓸만한 도구나 밧줄 조각을 물어다 주기도 하였소이다. 마치 여왕의 귀환을 돕는 듯했지요.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을 때 여왕은 자신이 섬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소이다. 이제 나는 왕이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의 책임이 있도다. 출발하기 전날 밤 여왕은 해변에서 마지막으로 은빛 물고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내 벗이여, 내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니 이 은혜 잊지 않으리라.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너희를 위한 연못을 만들고 내 무리를 그곳에 모시리라. 여왕이 말을 마치자 은빛 물고기가 물 위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반짝이는 비늘 하나를 떨어뜨렸소이다. 마치 선물을 주는 듯했지요. 여왕은 그 비늘을 주워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날 아침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해 출발했답니다. 하오나 그녀는 화려한 여왕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소이다. 섬에서의 생활로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피부는 오히려 변장에 도움이 되었지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상인의 옷을 입은 채 가슴에는 은빛 물고기 비늘을 품고 돌아왔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해녀라 하리라. 바다에서 온 여인이니. 그렇게 돌아온 해녀는 한양 장안의 시전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소이다. 섬에서 가져온 특별한 해초와 조개 껍질로 만든 장신구를 팔며 생계를 꾸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녀가 파는 물건을 살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이다. 해녀의 물건을 사니 아픈 아이가 나았다네. 해녀에게 비녀를 사서 꽂았더니 장사가 잘 된다네. 이렇게 해녀의 평판이 좋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자연스레 궁 안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왕님 돌아가신 후로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다우. 세금은 늘고 먹을 것은 줄고. 시장 안악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는 김상원이 어린 왕자를 내세워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임영준과 함께 백성들에게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이다. 흉년에도 쌀을 바치라 하니 백성들 다들 죽을 지경이라우. 한양에 돌아온 지 보름째 되는 날 해녀는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소이다. 그녀의 충직했던 시녀 다니였지요. 다니는 여왕이 사라진 후궁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소이다. 저기 물건 좀 보여주시겠소? 해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니에게 다가갔답니다. 처음에는 다니도 해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이 비녀가 마님에게 어울릴 듯하오. 바다 물고기 비늘로 만든 것인데 그대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오. 다니가 비녀를 받아들자 해녀는 조용히 속삭였소이다. 봄바람에 매화가 피면 다니야. 이는 궁에서 둘만의 암호였지요. 다니의 눈이 커지더니 곧 눈물이 흘러내렸소이다. 전하,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과 외딴 정자에서 만나 재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니는 여왕이 사라진 후의 궁중 이야기를 들려주었소이다. 정도산 대감은 유배 갔다가 겨우 풀려나 지금은 남산 밑에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사옵니다. 그분도 전하를 위해 비밀리에 세력을 모으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다니야,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해녀와 다니는 함께 정도산을 찾아갔소이다. 남산 기슭초가에 숨어 지내던 정도산은 여왕을 뵙자 두 손을 모으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지요. 전하, 이 불충한 신하의 죄를 10,000번 죽어도 씻을 수 없사옵니다. 전하를 지키지 못했으니 도사나 이제 원망은 그만두고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라. 세 사람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소이다. 해녀는 상선에서 찾아온 비밀 문서를 정도산에게 건네며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선비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지요. 다니는 궁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연락하여 내관들 중 의리 있는 자들을 찾아 진실을 전하였답니다. 점차 한양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소이다. 명예 여왕께서 사실은 병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대신들이 여왕을 모함하고 없앴다는 문서가 나타났다더라. 여왕의 개혁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 사이에서 의심과 분노가 일어났소이다. 특히 여인들과 가난한 농민들, 시전의 상인들은 여왕을 그리워하며 진실을 알고자 하였지요. 혼란 속에서 김상원과 임영준은 점점 초조해져 갔소이다. 그들은 소문의 근원을 찾기 위해 포졸들을 시장으로 보냈답니다. 해녀라는 여인을 찾아라. 반드시 잡아들이되 조용히 하여 더 큰 소문이 나지 않게 하라. 포졸들이 시장을 뒤지던 어느 날 해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소이다. 그때 문득 품속의 은빛 비늘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해녀는 비늘을 꺼내 손에 쥐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순식간에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해녀는 그 틈을 타 빠져나왔소이다. 포졸들이 우왕좌왕할 때 해녀의 눈에는 분명 시냇물 위로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물고기 왕이 나를 돕고 있구나. 마침내 정월 대보름날
해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하였소이다. 그날은 백성들이 한강변에 모여 달맞이를 하고 소원을 비는 날이었지요. 그녀는 다니와 정도산의 도움으로 왕실의 비단 의복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았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되었소. 해녀가 한강변 높은 언덕에 올라섰을 때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소이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지요. 나는 조선의 명예 여왕이로소이다. 내 백성들에게 돌아왔노라.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으나 은빛 비늘을 들어 달빛에 비추자 강물 위로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튀어올랐소이다. 그 진기한 광경에 백성들은 탄성을 질렀고 여왕의 단아한 모습과 깊은 눈빛을 본 이들은 점차 확신하기 시작했지요. 여왕 만세, 명예 여왕 만세. 여왕은 다니와 정도산이 준비한 수레를 타고 궁으로 향했소이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대군중이 되었답니다. 궁의 병사들도 여왕을 알아보고 무기를 내려놓았지요. 여왕께서 돌아오셨다. 길을 열어라. 여왕은 대궐 앞 월대에 서서 김상원과 이명준, 그리고 내관 박세정이 저지른 비리와 그들이 여왕을 모함한 증거를 공개하였소이다. 창선에서 발견한 문서와 왕실 비밀 장부, 그리고 진실을 증언하는 내관들의 말을 듣자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답니다. 역적들을 처단하라.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을 벌하소서. 김상원과 이명준, 박세정은 포졸들에게 끌려와 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소이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모두가 그들이 능지처참될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들의 목을 베어 거리에 매달아야 합니다. 분노한 신하들이 외쳤소이다. 그러나 여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벌이니라. 그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겪게 하리라. 여왕은 3명의 배신자들을 각각 작은 뗏목에 태우라 명하였소이다. 지도도 나침반도 물도 식량도 없이 말이지요. 그들이 여왕에게 했던 그대로요. 그대들은 내게 죽음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소.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노라. 바다가 그대들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바다의 뜻이니라. 새벽녘 한강 하구에서 세 척의 뗏목이 바다로 떠나갔소이다. 배신자들의 비명과 애원이 물안개 속에 사라질 때 여왕의 발치에서 은빛 물결이 일었답니다. 강물 속에서 물고기 떼가 뗏목을 따라가는 것이 보였지요. 그렇게 명예 여왕은 다시 왕좌에 앉았소이다. 그녀는 섬에서 배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겪었기에 그녀는 진정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지요. 백성이 굶주리면 임금도 굶주려야 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임금도 고통받아야 하느니라. 여왕은 과거 자신이 꿈꾸던 개혁을 하나씩 이루어갔소이다. 양반들의 토지를 줄이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상인들의 길을 열어 시장이 번성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들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학당을 세웠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궁 안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물고기들을, 특히 은빛 물고기들을 풀어놓은 것이었소이다. 여왕은 매일 아침 그 연못을 찾아 물고기들에게 말을 건넸지요. 내 벗들아, 너희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렴.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은 마치 여왕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소이다. 가뭄이 올 것 같으면 물고기들이 연못에서 껑충껑충 뛰어올라 여왕에게 경고했고, 풍년이 들 것 같으면 무리를 지어 원을 그리며 헤엄쳤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물고기 왕의 신하들이라 불렀지요. 여왕은 평생 바다와 자연을 사랑했고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백성들과 함께 한강변에서 물고기들에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물 위로 은빛 물고기 떼가 나타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지요. 그렇게 명예 여왕은 오랫동안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소이다. 물고기 왕이 여왕이라 불리며 조선의 가장 현명한 통치자로 역사에 남았답니다. 그런데 바다로 보내진 새 배신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명준은 첫날 밤 폭풍우에 휩쓸려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고도 하고 김상원은 이상한 섬에 표류하여 평생을 고행하며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관 박세정은 먼 나라에 도착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도승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요. 그러나 가끔 어부들이 풍랑이 심한 날 달빛 아래 은빛 물고기 떼를 따라 3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 왕의 종이 되어 영원히 바다를 떠돌며 자신들의 죄를 갚는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을까요?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자신도 파멸한다는 것.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된 통치자는 백성의 아픔을 아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요?